2012년 겨울. 폐 공사장에 꽃을 놓은 뒤 묵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닥친 이 비극은 그로부터 3개월 전 이곳을 지나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야, 잘 댕기와. 그때 전 살을 빼려고 매일 저녁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목욕탕에서 씻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 공사장이었어요. 공사장 무서워. 괜히 음산해서 빨리 지나가려는데 건물 저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1층, 2층, 3층, 건물 4층에 분명 나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뭐지? 어디 갔지? 어느새 1층까지 내려와서 건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어제 그 일 때문에 조깅하러 나가기가 좀 고민되는 거예요. 떨리지 좀. 그때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길래 같이 나갈래? 가줄게. 가자. 30분 정도 달린 뒤 동생과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너 같이 나와줬으니까 내가 바나나 우유 쏠게. 가자. 아이고, 왔나? 바나나 우유 저 있다. 오늘은 2개나 먹나? 네,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운동해서요. 그렇게 둘이 나란히 바나나 우유를 쪽쪽 빨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골목으로 가지 말고 저 큰 길로 돌아와서 가자. 아, 저기로 언제 돌아가? 형 뭐 봤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개운했던 기분도 잠시. 근데 그거 진짜였어? 폐 공사장이 있는 골목이 보이자 조금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봐볼래. 우리 여기로 가자. 아, 아이씨. 우와, 이 건물이야? 다시 본 건물에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아니, 들어가 봐야 형도 안 무서울 거 아니야. 아, 그냥 집에 가자고, 새끼야. 아이씨, 기껏 나와줬더니 정색 오지고요. 그래, 그냥 가자, 이 쫄보 새끼야. 아유. 아, 진짜, 이 새끼야. 아이씨. 어제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좀 무서워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됐다 그래. 그냥 집에 가자 이 쫄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막 자존심이 상해서 속에서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머리에 꿀밤 막 먹이고 건물 입구로 제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갔어요. 이게 호기로움 때문에 참 일이. 건물로 들어가자 중앙에 아, 아.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란 철제 리프트가 있었어요. 이거 되나? 야, 아니, 야. 위험해. 내려. 그냥 가서 확인해보자니까. 그리고 동생은 말릴 새도 없이 4층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좀 위험하다. 오, 위험하다. 당황한 저는 문과 반대쪽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었어요. 끼익 하면서 2층 철근, 망치 톱, 흙더미. 3층에는 뭐야? 무표정한 여자의 얼굴이 계속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4층. 기절할 것 같던 그 순간. 아, 형! 저거 마네킹이야. 와, 야, 동생이 마네킹을 넘어서 리프트에서 내리는 거예요. 야 어디가? 야 손승규!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웠던 저는 마네킹을 피해 따라 내렸죠. 그런데 저 앞 바닥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왠지 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보니까 저것도 뭐야? 마네킹 등 뒤에 검붉은 한자로 된 그림이 마구잡이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불길해서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야 손승규! 아, 그쪽으로 가지 마. 빨리 나가자. 여기 이상해. 형. 저기 그림. 뭐지 저게? 물이 담긴 흰 사발 2개랑 향로에는 방금 피운 것 같이 연기가 펄펄 피어오르는 향이 꽂혀 있었어요. 죄를 지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먹으면 사고가 나서. 아, 뭐 하는 거야? 가자고. 형은 저거 궁금하지도 않아? 와보라고. 미쳤냐? 가자고 새끼야. 야, 가자고. 집에 가자고. 왜 형 말 안 듣는? 뭐지? 어딨지? 누가? 있을 텐데? 절 쳐다보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여기 있을 때 이게 어디 갔지?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동생 오른쪽 귀 앞에 분명히 완두콩만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그 점을 보고 동생을 찾았을 정도로 정말 잘 보이는 점인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겁니다. 너 뭐야?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뭐지? 언제부터 없었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쟤한테 춘수를 말한 적이 있나? 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서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너 뭐야?
그것이 가는 곳은 난간도 없이 뻥 뚫린 4층 벼랑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어머, 진짜 떨어진 거야? 꿈이 아니야. 전 천만 다행으로 쓰레기 더미에 떨어져서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준기야, 정신이 좀 드나? 걱정스러운 표정의 엄마와 동생이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 동생을 보자 소스라치며 경기를 했고 엄마는 그런 절 진정시키느라고 한참이나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후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공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니 학생이 난간도 없는 데서 혼자 막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웃더니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야. 내가 어찌나 놀랐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말도 안 된다고 했었어요. 동생 얼굴을 한 그게 다박 끌었던 제 손목에 손자국 모양의 멍이 분명히 남아 있었거든요. 와, 가족들한테 그 동생이 조깅 같이 봄에 가자고 했고 그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동생이 자기 땀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은 저랑 조깅도 목욕탕도 슈퍼도 해건물도 아예 간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검은 형체를 보고 처음 집에 뛰어 들어왔을 때 그때 아무도 거실에 없었고 저랑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봤다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있었잖아. 어머니가 그때 목요일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일찍 주무셔가지고 어머니는 제가 들어온 것도 본 적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어머, 무섭겠다. 뭐야? 뭐야? 와, 씨. 이 일 이후 전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동생이 내 주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곤 합니다. 너는 진짜 맞지? 1994년 지훈 씨가 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머니께 좀 얘기를 물어보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당시 지훈 씨 외가 쪽 이모님이 좀 안 좋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훈 씨 가족들은 한 2번 정도 얼굴을 본 사촌 분이었대요. 지훈 씨를 옆집에 맡기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훈 씨가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훈 씨의 부모님과 지훈 씨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외할머니와 외가 삼촌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장례식장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했어요. 6살이던 지훈 씨는 친척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재롱을 막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장례식 중인 줄 아나 뭐. 예. 그 순간 지훈 씨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더니 벌러덩 뒤로 확 자빠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지훈 씨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의 아버지가 서 계셨대요.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 놀란 지훈 씨는 눈물이 나지도 않았대요. 그런 지훈 씨한테 아버지가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화를 내신 거죠. 당신 왜 그래? 조용히 해!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들의 뺨을 때린 후에 말리는 이 사촌들을 다 뿌리치더니 영정사진 앞으로 무릎을 꿇은 뒤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얼굴을 2번 정도 본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이잖아요. 술을 많이 이런 드셨나? 추억이 있었나? 근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응. 이 외가치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사람이 응.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더래요. 응. 이 상황이 되니까 장례식장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지훈 씨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시더래요. 안개꽃 사와야 돼. 안개꽃. 지훈이 엄마 안개꽃 사와야 돼. 지훈 엄마. 지훈 씨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는 팔을 뿌리쳤대요. 안개꽃 사와야 돼. 작은 삼촌과 큰 삼촌도 뛰어와서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을 삼촌들이 아버지를 달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진정이 좀 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세요? 화장실에서 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화장실 쪽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글쎄 지훈 씨네 아버지가 여자 화장실 이거 뭐야 이거? 안에서 막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 뭐 이상하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더래요. 정말? 그리고는 말리는 삼촌 중에 한 명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2명이 제압을 하는데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던 아이고. 삼촌들 친구도 아버지를 뒤로 눕히려고 했대요. 막 눕히려고 뒤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리가 뒤로 넘어가질 않고 다시 똑바로 서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저대로 두면 안 돼. 삼배 한 잔 가져와, 삼배. 삼배?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래. 그 완장. 완장. 큰 삼촌이 그죠. 팔에 차고 있었던 그 완장을 상주들이 하지. 상주들 하는 거. 확 뜯으시더니 불에 태워서 아버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어거지로 막 쑤셔 넣으시더래요. 아버지가 잠시 후 몸에 힘이 쭉 빠지시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놈 여기가 어디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기 6살 난 아기 뺨을 때린 것도 통곡한 것도 몸싸움을 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쨌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장례식장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요. 근조 화환이 계속 들어오고 사진 옆에는 국화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이 국화가 1시간도 안 돼서 슉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며칠 가는데 그거. 지훈 씨는 넋 나간 아빠를 곁눈질로 한번 쳐다봤대요. 아버지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지훈 씨 가족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여보! 지훈 씨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뜨고 계시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지훈 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려서 이 안전벨트를 꼭 잡고 의지를 하고 있었대요. 여보 오른쪽으로. 지훈 씨 가족의 차는 어머님 목소리만을 의지한 채 다행히 갓길에 세웠어요. 무사히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근데 차에서 내린 지훈 씨 아버지가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원에서는 아버지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요. 뭐야? 그 이후 아버지의 시력은 점차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지훈 씨는 그날의 정말 끔찍한 악몽 같던 그 하루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으신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엔 입에 담지 않는 욕설을 막 퍼붓던가 평소에 누린내가 난다고 절대 입에도 안 대던 돼지고기에 내장을 그렇게 드신대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건 퇴근할 때 가끔 이걸 사서 오시는데요. 뭐야? 이게 바로 안개꽃. 안개꽃 사러 가야 그 아까 그 상가집에서 안개꽃 사러. 안개꽃을 가끔 사오신대요. 그걸 왜 사오는 거예요? 이 이모님이 좋아하시던 꽃이 안개꽃이었대요. 그건 뭐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 있죠. 좋아하시던 음식. 음식도 이모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래요. 그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거 정말 신기한 거는 왕래가 정말 없었는데 이 이모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외가 쪽 가족분들은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씌었는지 그치.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민준 씨가 10살이던 그 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플 때마다 그때 당시 옆집에 살았던 누나가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민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민준 씨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야, 뼈다귀! 야, 얘 이거 맞으면 뼈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아기 때부터 몸이 약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 많아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퉁퉁 부어있는 두 눈, 낯빛이 어두운 처음 보는 누나였어요. 너 이름이 뭐야? 네? 민준이요. 민준. 몇 살? 10살이요.
그 순간 저를 보는 누나의 눈빛이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돋아서 꾸벅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얼른 집으로 향했죠. 근데 누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앞까지요. 너무 무서워서 집에 얼른 뛰어 들어갔죠. 그 누나가 우리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미영 씨네? 어쩐 일이야? 짐 정리는 다 했고? 아,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죄송해요. 엄마랑 아니야, 그 아니야. 누나랑 사이좋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민준아, 이쪽으로 와봐. 민준아, 옆집 누나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가워. 잘 지내보자. 엄마가 며칠 전 옆집에 이사 온 미영 누나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 마주친 누나의 모습은 안녕, 민준아.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긴 머리카락은 머리끈으로 깔끔하게 묶고 얼굴 색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누나의 웃는 얼굴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나는 제가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민준아. 안녕.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와서 소꿉놀이도 같이 해줬고요. 착하다. 또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면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앞에 나와서 손을 흔들어줬죠. 누나 덕분에 같은 반 애들이 따라와서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누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친 누나가 생긴 것처럼 기분이 정말 좋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누나네 집에 손님이 진짜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인기가 많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줄지어 누나 집에 찾아왔었거든요. 뭐지?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아저씨가 있었는데요. 항상 검고 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한 건 올 때마다 누나네 집을 사납게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화나는 일이 있으신가?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항상 제 자전거를 세워두거든요. 근데 제 자전거 옆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누나! 한달음에 달려가서 봤는데 누나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건 제 자전거인데요. 소름이 끼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는데 그 여자가 손을 들더니 검지를 제 이마에 갖다 대더라고요. 엄마!
누나 옷자락을 부여잡고 다시 나가봤는데 분명 방금까지 있었는데 집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 뭐야.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다음날 제 자전거가 사라진 거예요.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못 찾았죠. 힘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따르릉 자전거 소리가 나서 내다봤거든요. 저거 내 자전거 아니야? 앞집 사는 용철이가 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용철이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어제 집 앞에서 봤던 그 여자가 넘어진 용철이 옆에서 기괴하게 웃고 있는 걸요. 너무 놀라서 엄마를 부르러 가려고 돌아섰는데 이 아저씨 누나네 집을 무섭게 노려본다던 그 아저씨였어요. 잘도 숨어 있었네. 너 이름이 뭐야? 저요? 왜요? 이름이 뭐야? 누나, 방금 여기 있던 아저씨 못 봤어요? 방금까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널 봤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누나는 제 손을 잡더니 다급하게 누나네 집으로 잡아 끌었어요. 민준 앉아. 누나네 집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집 안에 엄청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보살이야, 보살. 무당이야. 무당이었던 거죠.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다 손님이었구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봤던 사람들이 다 전보로 온 손님들이었던 거죠. 집 앞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걸 보더니 뒤에 뭐가 앉아있다. 이거 타면 안 된다. 버려라. 그래서 라고 없어졌구나.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까우니까 그냥 다른 집에 줬는데 이게 사고가 나니까 이게 무당이 맞긴 하구나. 그런 게 진짜 찜찜해서 있구나 갖고 있긴 그래서.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 앉아. 누나는 작은 방에서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민준아, 누나가 소리 질러서 놀랬지. 미안해. 이거 누나가 민준이 주려고 산 건데 쇼핑백에는 새 옷과 새 책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꼭 들고 다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아까 그 아저씨가 민준이 앞에 또 나타나면 누나한테 꼭 말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누나는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날부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벽을 타고 중얼중얼 누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도 같이요. 그리고 며칠 뒤 잠을 자는데 그때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지?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제 방문 쪽을 쳐다봤는데 누구세요? 저번에 우리 집 앞에서 제 이름을 묻던 그 아저씨였죠. 또 왔어. 근데 아저씨 뒤에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한 명 더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온통 하얀색인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것만 같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엄마?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엄마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일 동안 알아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열나고 해가지고 병원을 가도 크게 뭐 어디가 아프다는 병명도 안 나오고 또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집에 오면 열 올라오고 앓으면서 아저씨들이 2명이었다가 그러니까 3명이나 보인다. 또 아 있다. 그 말을 하니까 점점 많아지네.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딱 이게 저승사자구나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막 우시면서 벌써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울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누나가 그 소리 듣고 찾아왔었고요. 집에 찾아온 누나는 제 주변에 촛불을 동그랗게 둘러 세우고 초에 불을 붙인 뒤에 이틀 동안 밤새 제 곁에 앉아서 방울을 흔들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밤 제가 차도가 없자 누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 밤만 다른 집에서 자고 오세요. 민준이는 저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했던 거였죠. 다음 날 엄마는 고마운 마음에 누나에게 줄 과일을 사 들고 왔는데요. 미영 누나가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뭐야? 상황을 알게 된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나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말에 저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떼쓰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장례식장에서 미영 누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누나의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렇게 급히 갔구나. 이제 알고 보니까 누나가 좀 어렸을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이제 시집살이를 하다가 아들이 진짜 원인 모르게 계속 아프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아프겠네. 나서 이제 누나도 계속 아프고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다가 알고 보니까 그게 신병이었던 거고요. 시댁에서 이제 네 팔자 때문에 손자가 죽었다. 옛날에는 그랬어 그래서 진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혼까지 당하고 진짜 속 아픈데 이제 그런 혼자 얘기를 하네. 무당집을 차린 거죠. 누나 어머니랑 이제 연락을 한 번씩 하면 이제 옆집에 아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사는데 에이. 착하고 귀엽다. 항상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있어요. 생사를 오가면서 누나의 방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던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 3명이 제 발밑까지 와 있는 걸 봤거든요. 아직 애기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봐봐요. 여기 손도 이렇게 잡고 팔도 너무 잡고. 애기잖아요. 아직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된다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얘는 살려줘요. 얘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누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민준아. 괜찮을 거야, 나. 너는 중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고마웠어, 민준아. 고마워. 그게 누나가 저에게 건넸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민준이란 이름은 실제로 어릴 적 제가 쓰던 이름인데요. 저승사자가 찾아와 이름을 물었으니 꼭 이름을 바꾸라던 누나의 마지막 당부대로 저는 이름을 바꾼 채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나가 하늘에서는 아들과 못다한 시간을 함께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다 같이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어요. 교실 앞쪽을 청소하던 도훈 씨는 TV장 뒤에 아주 요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크고 오래된 액자였는데 달빛 아래 커다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고 있는 그림의 자수였어요. 그런 거 많았어.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근데 아무도 거기에 그런 액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보시곤 갖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도훈 씨는 폼생폼사,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거든요. 취향이 독하네.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괜히 허세가 발동을 한 거죠. 그 호랑이 자수를 버리지 않고 자랑하듯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합니다. 까불이네 까불이. 별걸 다 주워온다면서 어머니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지만 아 왜? 멋있잖아. 이렇게 하고는 방에 떡하니 걸어뒀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든 도훈 씨. 방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떨림에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도훈 씨 집은 빌라 1층이었는데 창밖으로 꼭 자동차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꼭 창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았죠. 뭐지? 이런 소리가 났다고? 다 자동차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오토바이 아니야? 창문을 열고 보니까 코끼리만한 크기의 하얀 호랑이가 살기로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호는 당장이라도 도훈 씨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바짝 다가왔고 도훈 씨는 바들바들 떨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길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좀비떼처럼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왜 꿈이야 뭐야? 저것들도 뭐지? 그 순간 백호는 앞발을 휘둘러서 그들을 쳐내고 뭉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그림자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얼어붙어 서 있는 도훈 씨를 백호가 휙 뒤돌아 쳐다보는데 크게 벌어지는 주둥이 사이로 피로 물든 이빨이 날카롭게 번뜩였죠. 날 잡아먹고 말 거야. 안 돼! 안 돼! 꽁무니가 붙잡힐 것처럼 아찔한 심정으로 정신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가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지 뭐. 꿈이었던 거예요. 이 호랑이 자수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건가? 근데 자수 속 호랑이는 평범한 우리가 아는 갈색 호랑이였는데 꿈에 나온 호랑이는 백호잖아요.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기묘한 꿈은 며칠 간격으로 계속됐고요. 그럼 이상하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상하지. 잠만 자면 침대 아래쪽에서 검은 손이 나타나서는 탁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악을 쓰다 정신을 차리면 침대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였죠. 또 한 번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꼭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까 호랑이 자수 액자에서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은 피부가 다 갈라지고 살갗이 많은 빨갛 다 벗겨진 흉측한 몰골이었어요. 엄마! 막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헛소리 한다고 등짝을 때려도 시원찮을 엄마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엄마도 무슨 꿈을 꾼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니도 도훈 씨 방에서 웬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걸 몇 번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도훈 씨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호랑이 자수를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죠.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자수를 가져온 뒤부터라는 거예요.
이 자수가 부정을 탄 것 같으니까 나를 잡아서 버리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소동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쪽을 쳐다보니까 그 옛날 현관문 아래에 우유 넣어주는 통 있죠, 통. 도넛 있잖아요. 통 있죠. 거기가 열려 있는데 웬 눈 하나가 아니 쳐다보고 있는 그는 무서워. 도훈 씨는 이거 장난치나? 이거 누가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달려갔죠. 그 순간 눈이 탁 사라지면서 덜컥 뚜껑이 닫혔어요. 겁이 없던 도훈 씨는 곧바로 문을 벌컥 열어봤죠.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고 해도 발소리가 들릴 텐데 복도는 정적만이 가득했죠. 뒤숭숭한 마음에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누운 채로 TV를 보는데 순간 귀를 간지리듯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귀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위쪽인데. 위쪽? 서늘한 기운에 천천히 위를 바라보자 여자가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 정말 싫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도훈 씨 몸을 덮치듯 훅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도훈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뭐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그 여자가 나타났지?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호랑이 자수를 베란다에 두고는 그랬구나. 안 버렸어. 버리는 걸 완전히 까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이제 날 잡아서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희한한 게 어머니도 꼭 뭔가에 홀린 것 같다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버린다고 했는데 왜 거기 있지? 예. 이렇다 보니까 호랑이 자수를 함부로 버렸다간 좀 화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고 그냥 갖고 있기에도 좀 찝찝한 거죠. 결국 어머니는 도훈 씨를 데리고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호랑이 자수에 오래 묵은 여자 원기가 보통 모양입니다. 아드님의 기가 보통 강한 게 아니네요. 그 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야금야금 기를 갉아먹고 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다른 원기들까지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군요. 그 뚜껑으로 본 거잖아. 밤마다 집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끓었을 텐데 이 버틴 게 용하구나. 꿈에 백호를 봤구나. 어떻게 하셨지? 예, 맞아요. 아니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호랑이 자수에 있던 그 호랑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조상신이란다. 백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도와줬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훈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좀비 떼처럼 몰려드는 그 검은 그림자들을 먹어치우던 백호가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 원기가 불러 모으는 잡기들을 집 앞을 지켜서서는 다 막아주셨네. 기도를 하고 온 그날 밤 도훈 씨는 희미하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데려가려고. 그 후로는 그 여자 귀신은 도훈 씨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스님이 그 호랑이 자수를 처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맡기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게 원래부터 없었나? 호랑이 그 윗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윗니가? 응. 이빨 빠진 호랑이. 그 송곳니가 없으니까 영락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였죠. 위험이 가득하고 웅장해 보였던 그 그림이 다시 와서 보니까 어찌나 낡고 초라해 보이는지 저걸 멋지다고 들고 왔다는 게 의아할 지경이었어요. 도훈 씨는 액자를 잠깐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액자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또 집어갔네. 그거 또 이제 도훈이 씨가 가져갔나 보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건지 아유.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무섭다. 사라진 호랑이 자수. 지금쯤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때는 2012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성빈 씨는 한 건설 회사에 실습생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 실습 새로 왔네? 네. 여기로 가. 감사합니다. 바로 구대리님. 여기에서 이걸 봤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하러 진푸냐? 그냥 냅둬. 너 어차피 그만둘 거잖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쟤 얼마나 버틸까 또? 어? 그만두겠지 그냥. 참. 요새 애들 멘탈이 약해. 멘탈이. 실습생이다 보니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숙소 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대리님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당시 2인 1실로 4명의 직원들이 한 숙소를 사용했었는데 하필 그 구대리님과 같은 방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네가 뭐 할 줄이나 아냐? 아, 진짜. 야, 너 공부도 못했지? 얼굴 봐라, 아주. 아, 생긴 것만 봐도 다 알겠다, 내가. 아, 진짜. 아, 못됐다. 야 실습. 네. 너 지금 퇴근하려고? 네. 아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눈치도 없네. 너 나와서 이거 다 하고 가. 밤새서라도 다 해놔라. 어? 네. 와 일복 터져서 좋겠다. 어? 화이팅. 게다가 퇴근 후 남은 짜투리 일은 모두 성빈 씨 몫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구대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빈 씨에게는 빚으로 꽂혔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성빈 씨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점점 이전 실습생들이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혹시 그게 저 구대리 때문은 아닐까. 맞아. 쟤 얼마나 버틸까 또? 어? 그만두겠지 그냥.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로부터 9개월 후 성빈 씨는 숙소에서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관두되겠구나.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결국 펑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씩씩대면서 짐을 막 챙겨서 나가려는 그 순간 무언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대리님 책상 위에 있는 은반지. 평소에 구대리님이 밤낮으로 닦아가면서 되게 애지중지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던 성빈 씨는 그 반지를 움켜줍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복수야 복수. 너무 열받으니까. 구대리님이더라고. 한참을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보세요? 야, 이 너지? 네가 가져갔지?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잖아. 네가 아니면 그럴 사람이 어딨어?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그 상황이 황당했던 성빈 씨는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전화가 불이 난 듯이 연달아 계속 울리는데 그것 또한 전부 무시해버렸죠. 그랬더니 포기했는지 뭐 잠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빈 씨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반지를 돌려줘야 되나? 응,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리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나날들이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눈치도 없네. 얼굴 봐라 아주. 아우, 생긴 것만 봐도 다 알겠다 내가. 아,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머릿속에 막 스치면서 전화기에 대고 막 욕하고 소리 질렀던 것까지 막 떠오르는데 이 분노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또 주기도 또. 네. 결국 성빈 씨는 그 반지를 책상 서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빈 씨는 군입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대리님의 반지는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죠. 그 후로 막 전역을 해서 이제 달콤한 일상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뭔 일이 이제 생긴다. 먹는 소리 아니야? 불쾌한 소리. 너무 먹는 소리인데 개벌스럽게. 자세히 봤더니 여동생이 밥을 미친 사람처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겁지겁. 아씨 깜짝이야. 야, 너 불감 켜고 뭐해? 근데 그때 식탐이라고 보기도 이상한데.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야? 서랍 속에 넣어놨던 구대리님 반지. 끼고 있었구나. 저걸 제가 어떻게 내 방 뒤졌나? 야 그거 네가 왜 끼고 있어? 빨리 내놔. 싫어. 그게 왜 네 거야? 이게 미쳤나? 빨리 내놔. 빨리 줘. 손에 있는 반지를 억지로 막 빼내려는데 동생이 아 빨리 줘. 아 빨리 달라고. 왜 그래? 그래서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손을 보니까 빨갛게 입자국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네. 평소에 뭐 여느 남매들처럼 티격태격하는 사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공격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반지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성빈 씨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성빈 씨는 그 반지를 집 앞에 묶어둔 쓰레기 봉투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 어디선가 뭔가 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새까만 어둠 속에서 머리를 산발한 처음 보는 여자가 책상 서를 확 미는 거예요. 그때 여자 얼굴이 끔찍한 상처로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튀어나올 듯한 하얀 눈동자만 막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성빈 씨 앞까지 다가온 그 여자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빠. 반지 어딨어, 오빠? 이것도 현실하고 겹치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분명 처음 보는 여자가 또렷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내 반지 어딨냐고. 왜 이래? 너 미쳤어? 반지 없어. 반지 버렸어. 동생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래지더니 점점 분노로 막 일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반지 내놓으라고! 동생이 한 손으로 성빈 씨 목을 있는 힘껏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놔! 내 반지 내놔! 동생의 눈이 꼭 다른 사람의 눈이 된 것처럼 치였네. 광기로 막 번뜩이는 거예요. 내놔! 바로 그때 바로 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거예요. 다음날 어머니께서 성빈 씨랑 동생을 급하게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바로 점집. 결국. 네. 무당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좀 이상한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 가요. 그냥 정신과나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성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딸 뱃속에 악재가 있어. 세상에 나와보지 못한 영이 뱃속에 있네. 이게 뭐야? 뱃속에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동생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산부인과로 데리고 갑니다. 동생이 뭐 임신한 줄 알았나 보다. 근데 동생 뱃속에 애기가. 반지. 삼켰나 보다. 그걸 먹었네.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반지를 분명히 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쓰레기통. 응.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은 건지, 그리고 그게 왜 동생 뱃속에 있는 건지. 근데 그때 이 반지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다. 구들이. 분명히 뭐가 있다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대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반지를 돌려줘야겠다. 네,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몇 년 만에 하는 연락이라서 좀 번호가 바뀌었나 싶어서 평소 구 대리님과 좀 친하게 지내셨던 김 대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 대리님 혹시 그 구 대리님 바뀐 연락처 아세요? 갑자기 왜? 아, 그 구 대리님 반지를 제가 들고 있어서요. 뭐? 그거 진짜 네가 들고 있었어? 야, 그것 때문에 구대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냐? 근데 김 대리님이 한참을 머뭇거리시면서 말을 못 이으시는 거예요. 뭐야? 구대리 죽었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성빈 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아요. 너 진짜 왜 그랬냐? 그거 구대리 죽은 여자친구 약혼 반지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착을 했구나. 이후 짓누르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성빈 씨는 구 대리님의 산소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빈 후 그곳에 반지를 묻어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빈 씨의 간절한 마음이 좀 닿았는지 신기하게도 동생이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고 더는 반지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